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사업소득의 비과세소득 한번 보죠.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그죠 일거된 업종을 영위하고 대가를 받는다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죠. 그 중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있죠. 우리 이제 주택의 임대소득이 가장 중요한 그죠 이슈가 되고 중요한 논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비과세 소득 중에서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해서는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농가 부업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죠. 일단은 농가 중에 보면은 축산 부업이 있어요. 축산 부업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가금류 같은 거를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소득이 있다라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농가라는 거는 결국은 쌀보리, 이제 식량 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이렇게 가금류를 키워가지고 했을 때 뭐 젖소 50마리 뭐 등등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있잖아요. 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그럼 이 위에 있는 축산부업 외적인 소득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민박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버는 소득이 있다라면 연 3천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과연 이걸 누가 조사해서 어떻게 과세할지는 과세관청의 몫이니까 우리 법은 일단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통주 제조소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보면 이 전통주를 파는 곳이 있어요. 우리 포천 같은 데 가면요. 우리가 포천 이동 막걸리도 있고 함양이랄지 경남 함양 같은 국화주 이런 거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저 포천 이동 막걸리를 판매하는 그게 이제 그게 뭐 포천 이동 쪽에 가보시면 막걸리를 이렇게 판매되어 있는 이동 막걸리 있잖아요. 브랜드 말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빚어가지고 막 파는 술도 있다고요. 막걸리 이렇게 아무런 브랜드 없이 그죠 통에다가 팔아가지고 데 있다고요. 자, 그런 거는 연 1200가지를 그저 비과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 2020년도에 그죠 개정된 부분이었는데 예전에는 농가에 대한 것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어업 사업에 대해서도 뭐요. 어민은 뭐 그죠? 왜 세제 혜택이 없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내수면 어업 있죠. 연근의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는요 비과세하는 규정이 올해 202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어업 소득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임목의 벌채 양도인데요. 이건 옛날에 산림소득의 존치 규정인데 조림이 5년 이상 임지, 임목 또는 벌채에 따른 양도소득은 연 600까지는 비과세하는데 뭐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험에서는요 두 개가 가장 논점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시험의 논점에서. 그 다음에 6번이 가장 중요해요. 6번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출제를 한다라면 여기서 한다라고 보면 과언이 아니죠. 일단 첫 번째 위에 거 볼게요. 우리 이제 농지대여 소득이 뭔지 볼게요. 논밭에 농지대여. 그러면 지금 현재 지주가 있고요. 땅 주인이 있어요. 지주가 있습니다. 땅을 빌려주죠. 농지를 대여합니다. 농지를 대여하죠. 그럼 여기에 농지를 빌려 쓰는 사람이 뭐냐면 소장농이라 하죠. 소장농. 농지를 빌려가지고 넘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하고 여기에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대가를 줄 거 아니에요. 대가 만약에 1,000만 원 줬다 할게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법은요 요 법에 이거 받지 않습니까?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견 지주가 좋아 보이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규정은 지주를 위한 규정이 아니고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되면요 지주 입장에서는 농지라는 부분이 비탄력성이 있는 재화다 보니까 조세의 자본 정가 모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한테 때리면 이 세금 이쪽이 정가니까 이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과세가 되니까 아예 이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함으로써 조세의 정가를 하지 않는 규정이 바로 농지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그죠? 비과세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농지를 전답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요 비과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택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이 있다라면 우리 세법은 이걸 소득세법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내 주택 1주택에 대해서는 그죠?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주택의 월세 소득은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1주택은 국내 주택은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채 주택이 있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요 과세하지 않는다. 월세 받더라도 괜찮다 이 말. 그런데 1주택이라도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준 시가 규모 9억 초과 주택이나 국외주택 있죠. 두 개.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다라면 이거는 1주택이지만 월세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2주택이야 당연히 그죠? 과세가 되는 꼴이잖아요. 그죠? 2주택 이상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2주택 요거는 그죠? 다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어떻게 하냐? 전세는요 3주택만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월세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1주택에 예외적으로 그죠? 고가주택과 외국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고 이 이후부터는 다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전세에 대해서는요 3주택이 투기라고 보고 3주택의 소득부터 전세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뀐 규정이 2천만 원 이하까지는요 우리가 분리과세 하고요 2천만 원 초과할 때는요 종합과세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주택이 1주택이다 2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죠? 그래서 부부일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부부의 소득은 경제 공동체라고 보고 개인 단위 과세 원칙에 있지만 그걸 배제하고 뭐예요? 주택이 1주택이다 2주택은 뭐예요? 소득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1주택이 있고 배우자도 1주택이 있다면 이 월세 소득을 계산할 때는 뭐예요? 2주택자로 봐서 과세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하세요.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출제가 가끔 되는데요. 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요, 구조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근데 빼는데 여기에서 총수익 금액 안에는 말이죠. 이 안에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간주임대료 있죠.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일정한 임대료를 요 산식에 의해서 금액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간주임대료 있죠. 그거 말고 소득세법에 간주임대료도 있고 법인세법에도 간주임대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금액은 만약에 선수임대료랄지 후불임대료, 선후불 받을 때는요 그 과세 기간의 발생주에 따라 기속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2년치 임대료를 받았다 하면 올해 1월 1일 날 2년 임차하고 내가 임대하고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2,400 받았다 하면 돈은 2,400 받았지만 올해 기간은 1,200이 되니까 수익 금액은요 1,200을 집어야 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물재배업은 말 그대로 이렇게 식량작물은요 쌀, 보리 농사를 짓는 거는 전액 비과세하고 기타 작물재배업, 화훼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작물재배업은 10억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 그죠? 과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한번 보죠.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 대한 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 박기인 씨가 상가 임대 관련해서 우리 부동산 임대 관련 총수익 금액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년이네요. 그죠? 1년? 1년이고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1,000만 원. 그리고 그럼 1,000만 원이니까 1년치 임대료는 1억 2천이 될 건데 1년간 임대료가 7월에 선불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선불로 받았으면 올해 돈 받은 거는 1억 2천이잖아요. 하지만 올해 기간 기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해당되는 임대 기간은 6개월이 되니까 6천만 원이 뭐야? 뭐야? 7월 1일이니까 1억 2천이 아니고 뭐야? 선불로 1년간 임대료를
응? 답이 좀 이상하다. 뭐 잘못 계산했나?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좀 문제를 좀 고치세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답이 아니네. 보증금 월세 1,000만 원이니까 지금 6개월이니까 2012년도 이거 좀 고치세요. 이거 잘못 제가 오타난 것 같아요. 이거 좀 고쳐놓으세요. 2번 이렇게 좀 고쳐놓으세요.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치면서 모델을 잘못 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2번 이렇게 고치세요. 그래서 1억 2천 받았지만 뭐야? 요 올해 기간 기속은 6개월이잖아. 6천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가지고 정답을 2번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볼게요. 우리 사업소득자 중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그죠 소득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죠 인적 용역은 3%고요. 뭐 학원 강사 선생님이랄지 사업소득자를 표방한 자한테 지급할 때 원천징수액이 3%가 되고, 사업소득자 중에서 우리 봉사료 수익금액이 있는 자 있죠. 5%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사업소득. 요게 이제 있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사업소득의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제가 규정해서 여기 요런 것들은 그죠 입금에 산입하는 거, 요거는 송금에 산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는 요거는 입금에 불산입하고 요거는 송금에 불산입한다. 이렇게 그렇게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금액 중에서 사업수익금액은 당연히 입금이고, 그죠? 받는 장려금은 입금, 주는 거는 네, 송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법에 있잖아요. 송금에 산입됐다고 환입되면 입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규정이잖아요. 환입된 금액이고. 그러면 논점이 되는 건 이게 좀 많이 나와요. 가사용 재고자산의 사용에. 그러니까 재고를 가사용으로 사용하면 그걸 뭐야? 간주공급처럼 뭐예요? 그죠? 우리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개인적 공급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소득세법은 팔려고 매입한 재고를 가사용으로 사용하면 수익 금액에 그죠 플러스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가 바로 가사용 그죠 재고자산 사용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사업과 관련된 거는 뭐죠? 관련된 자산 수중이니까 채무 면제액은 입금이 좀 관련이 안 됐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업과 무관하게 돈을 자산 수중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그죠 정유세 과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 수중이나 채무 면제액은요. 사업과 관계없이 내가 공짜로 받았다. 그게 정유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총수익 금액에 입금에 집을 수 있는 거는 사업 유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볼게요. 복식부기 의무자의 뭡니까? 사업용 고정자산이죠. 물론 토지건물 제한 양도소득에 대한 차익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여전히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경비에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필요경비 중에 대표적인 금액이 일단 필요경비가 안 돼요. 종업원 인건비랄지 이런 쭉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좀 독특해요. 우리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있죠. 얘가 필요경비를 인정해줘요. 저는 그저 건강보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나름 그래도 경비로 빼니까 약간 조금 그래도 기분이 덜 나쁘죠. 되게 있잖아요. 저 같으면은 제 개인 사업자를 내고 그냥 회사에 보조해 주잖아요. 그게 옛날에 많을 때는 막 5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뭐야 대표적인 건강보험료만큼은 예외적으로 뭐야 경비를 빼줘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의 뭐야 이것도 여기 보면 간이가세자의 부가치세 낸 거 있죠. 이것도 경비를 빼줘요. 간이가세자인 경우에 이것도 빼줘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산입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여기에 이제 여기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장이 이렇게 여기에 공장이 있어요. 여기 공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제조업을. 그러면 여기에 저 통장이 있어요. 여기 안에 통장이 쫙 있어요. 여기 통장이 있어요. 통장에 보니까 여기 이자 수익이 뭡니까?
이자 수익이 10만 원 이렇게 딱 붙었다, 풀었다 이 말이야, 통장에. 사업용 통장이에요. 10만 원 붙었죠. 그러면 이걸 기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그죠. 뭐 우리가 보통 예금 이자 수익 기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복식부기 업무 잘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수익 잡았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공장이 있죠. 건물이 있어요, 토지 건물이 있어요. 이제 이 두 개를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를 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차량이 있어요, 쓰던 차가 있어요, 차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차를 또 양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걸 양도하면 얘는요,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줘요. 사업용 고정자산이잖아요.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에 따라 매매 차익이 있거나 매매 손실이 있으면요, 이런 건 전부 다 사업소득 안에 다 기장을 인정한다요. 진짜 안 된다. 근데 얘는 뭐예요? 양도하면. 이걸 양도하면 이거는 뭐예요? 그럼 얘가 건물 토지 팔아서 가지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손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그건 양도소득.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그저 처분이익 했다면 이건 물산이 배야 되겠고, 그죠? 처분손실 했다면요, 기장을 안 했으면 뭐예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자 소득이 있으면요, 이게 이자, 현금, 뭐 보통 예금 이자 소득 했잖아요.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장을 했다고 하면, 그죠? 거기에 금액에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이걸 세무조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열거주의라는 그 이름 아예 뭐예요? 예금을 안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이자 수익, 현금 이런 걸 뭐야? 통장을 안 맞춰버리죠. 열거된 것만을 기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에서 통장을 안 맞추는 이유가 여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열거주의니까. 그래서 간편법을 해요. 그래서 통장을 전부 다 복식부기 원리에 전부 다 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업체보다는 아예 열거되어 있는 그저 소득만 집어가지고 마감하는 경우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관행이 나타나죠. 그러나 FM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복식부기를 똑바로 다 기업에 기준 대로 했다고 했을 때 법인세 세무조정 하는 것보다 소득세 세무조정이 더 어려워요. 왜? 이 소득세 세무조정은요, 법인세법하고 차이를 다 알아가지고 그에 맞춰서 다 조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보면 사업소득세 있잖아요. 제대로 세무조정을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사업소득세 있죠. 세무조정한 걸 펼쳐보면 그렇게 조정한 게 총수익금에 산입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안 맞춰버리죠. 그러니까 맡기지 못해. 그러니까 제 거는 뭐예요? 종합소득세 할 때는 제가 해요. 그래서 행정선생님은 기장을 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했는 걸 가지고 제가 간추려요. 그리고 아예 뺄 건 빼버리고, 그죠? 편하게 해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신고를 맞춰버리는데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에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요,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총수익 금액이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안 한다고요. 그죠? 복식부기, 사업 무관한 거,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은 다 수익 금액에 집어넣지 않고요. 유가증권 있잖아요. 처분이익이랄지 처분손실 있죠. 유가증권.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거 있잖아요. 사서 대팔아가지고 오는 있죠. 회계 처리한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그죠? 비과세 소득이거나 뭔가 상장기업의 열거 소득이거나 만약에 장외 거래분이나 대주주 양도분이나 하더라도 뭐예요?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유가증권 처분 소실이면 송금물산이 반다 이렇게 보시고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면 입금물산이 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여기 독특한 게 뭘까요? 대표자 인건비 같은 건 다 부인합니다. 대표자 인건비는 당연히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요것도 같은 거네. 그 다음에 뭐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은 지방소득 이런 거는 법인세법에 준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사업소득은 뭐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장을 했다고 하면 이런 거는 전혀 뭐예요? 이 소득으로 구분하면 안 되죠. 다 부인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인건비 요까지만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제가 수정을 했어요. 2013년도에 문제를 약간 수정해서 답을 약간 맞춰가지고 원래 답 4번이었는데 4번의 답을 좀 바꿔서 지금 현재 규정에 맞게끔 답을 고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2013년도 자료인데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과 법인인 경우에 각사소득 금액 있죠.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 각사소득하고 개인일 때 사업소득 금액하고 차이가 도대체 얼마가 나냐 이거잖아요. 법인은 순자산 증가세를 입각해서 여기에 뭐 단기 수익이 3억이다. 그러면 대표자의 거주자의 급여랄지 뭐 회계 부장으로 근무하는 배우자의 급여랄지 이런 걸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회계 부장으로 근무하는 배우자의 급여가 실제 근무했다라면요 인건비를 다 인정해 줍니다. 개인이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이랄지 이런 고용보험 같은 것들을 못 들게 하는 거지, 특히 의료보험 같은 걸 못 들게 하는 거지 가족은 여기에 대해서 법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개인이라도 뭐예요? 이거 문제 안 되고 개인이라면 얘를 쳐내야 되지. 얘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에 보니까 이자 수익은요. 기장을 했다 이거잖아. 개인 사업자가. 이자 수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해야 되니까 수익 아니다. 이건 물산이에요. 그럼 물산이 받는다. 이건물. 여기에서 이건물이니까 마이너스 합니다. 쳐내죠. 이건물하고 마이너스 치고.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요. 오케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분이익과 손실을 다 인정하는 거니까 괜찮고요. 유가증권 처분 손실은요. 송금물산이 배제죠. 유가증권 처분 손익은 양도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하니까 플러스. 송금물산입니다. 그죠? 플러스 합니다. 요거 쳐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법인사업자는 결국은 여기에 3억 원이